안녕하세요. 스탁19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50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쉬고 나서 오늘 장이 열렸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틀 전에 급락을 했었고 어제는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왔죠. 그럼 이틀 연속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증시였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는 어쩌면 좀 급락으로 출발을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을 텐데 어쩐 일인지 뭐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물론 약보합에서 하루 종일 머무르고 있었지만 그렇게 약보합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급락을 시켜도 되는 정황이긴 한데 왜 급락을 시키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 증시부터 이제 보시겠는데요.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차트 항상 자주 보여드리는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여드릴 때도 있는데 뭐 오늘은 그냥 좀 복잡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화요일 날, 그때 잠깐 코스피 2710까지 갔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누누이 이쪽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거, 특히 여기에서 이 바닥에서부터 이 반등 장세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 반등을 통해서 코스피 2700선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2700선 전후까지가 반등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그 2700선에 바로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다시 반락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 날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왔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오늘 이렇게 급락보다는 좀 뭔가 속도를 조절하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물 소화를 하는 장세는 아니었고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하락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인 선물이 5,300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선물 순매도가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포착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4월 30일 날 여기에서 5,100. 그럼 지금 오늘 마이너스 5,300, 여기 플러스 5,300.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서는 계속 마이너스가 많았는데 이번 반등을 통해서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었죠. 자, 근데 플러스가 나온 것 중에 이 5,100 있잖아요. 이 5,100 수준이 코스피로 따지면은 거의 이게 화요일 날이니까 코스피 2,700 위 또는 2,700 전후에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 5천억 정도의 플러스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아주 낮은 가격에서 이 5천에 비슷한 5천이 매도가 됐는데 만약에 아주 낮은 가격에서 이걸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높은 데서 샀기 때문에 낮은 데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손해가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좀 하락을 속도를 조절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합권이었잖아요. 화요일 날 약보합이긴 했지만 화요일 날 그 보합권에서 큰 손실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 화요일 날 매수했던 부분은 이렇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남아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한참 낮은 가격에서 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낮은 가격에서 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후로는 주가를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 매도가 이루어져도
그 외국인 선물에서 크게 손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속도를 조절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분석이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생각은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들으세요. 이런 차트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그냥 연결성으로 가는 차트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어, 이 연결이 지어지는 이 차트의 모양은 나오기가 어렵고, 그러면 어떤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예 갭으로 뜨던지 아니면은 갭으로 하락하던지. 다시 들으세요. 갭으로 뜨던지 아니면은 갭으로 하락하던지 그 둘 중에 하나 갭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내일 나오기가 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갭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정황적으로 봤을 때 내일 이렇게 갭으로 말하자면은 화요일 날 고점이었던 2710선 위로 해서 뜨는 장세 아니면은 여기서 갭락으로 오늘 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바로 떨어지는 장세.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떨어지는 쪽으로 나오는 쪽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내일 갭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베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주황색 차트를 봐서는 이 주황색 차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움직일 가능성으로 보는 그런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위든 아래든 갭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증시 또 특히 외국 증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갭으로 띄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파생 시장의 수급 역시도 갭으로 띄워서 위로 올라갈 동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은 갭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느끼지만 예상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한번 또 다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하락이 나오긴 나왔지만 생각보다 적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갭으로 이제 모르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예측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일 갭으로 하락하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임광목 대표는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기다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국이 이제 어제 4말 5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FOMC가 이번 달에는 4월 30일과 5월 1일 이렇게 4말 4초에 걸쳐서 이틀 동안 FOMC가 열렸고, 이제 두 번째 날에 어제 금리를 동결을 했죠. 뭐 금리 동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에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잠깐 이렇게 잠깐 플러스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왜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왜 또 하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스타일,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미국 차트. 자, 이거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인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물론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하고는 날짜가 또 이 두 번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차트에 봉이 추가가 됐으니까 모양은 달라졌겠지만요. 자, 지난번에 이 나스닥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스닥 나스닥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20선을 완전하게 돌파를 해야만 주봉 20선을 완전히 돌파를 해야만 반등이 완성이 되는 세 가지 퍼즐 말씀드렸었죠. 반등이 완성이 되는 세 가지 퍼즐 중에 미국 나스닥이 주봉 20선을 완전히 회복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가지 퍼즐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미국 증시는 지난주 주봉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녹색 철도선처럼 돼 있는 거 위로 올라왔었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하고 어제 우리가 우리 증시가 쉬는 사이에 주봉이 다시 이렇게 이 녹색선 아래로 걸치는 모습으로 밀려 있는 상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그 세 가지 퍼즐 중에 하나의 퍼즐이 맞춰진 상태에서도 나머지 퍼즐들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이유를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주봉 20선에 올라왔었지만, 올라온 것 같아 보이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여기 지금 볼린저 밴드 중앙이거든요. 이건요. 일봉이 볼린저 밴드 중앙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저 주봉의 퍼즐 하나만 가지고는 반등이 완전히 반등에 성공했다. 반등 추세로 이제는 가는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두 번의 연속 이렇게 앉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일봉으로 보니까 일봉의 이 중앙선을 극복을 못하고 다시 주저앉고 있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차트만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밀렸는데, 이거를 한 번에 뚫고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차트 분석에도 맞지 않고, 자, 이렇게 위쪽으로 긴 음봉이 나왔을 때는, 더군다나 이틀에 겹쳐서 나왔을 때는 방향이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흘러내릴, 어쩌면 지난번 저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연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며칠 동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나스닥의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제 분석이 제 분석에 맞도록 움직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파월 의장이 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금리 인상은 희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금리 인상은 희박. 그런데 솔직히 제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언제부터냐면은 작년 가을 이후로 미국은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물가가 잘 안 잡히니까 미국에서 또 그 매파라고 하거든요. 매파, 그 날아다니는 매 있죠. 그 강경주의자들, 그 매파들이 그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 그 매파들이 뭐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막 이런 그런 어그로 같은 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혹시 또 파월까지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또 빠지고 있었던 중에, 그런데 어제 파월이 금리 인상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미 작년에 다 정점도 통과했고, 올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 지금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연준의 매파 위원들이 물가가 안 잡히니까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뭐 겁먹은 사람, 정말 겁을 먹은 건지 겁먹은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겁먹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은 희박하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니까 이게 또 무슨 호재인 것처럼 어디에 잠깐 그 새벽에 그 미국 증시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크게 오른 건 아니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제 장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시 다 이렇게 하락으로 다시 이제 뱉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금리 인상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증시 조정 이후 금리 인하 최고가 경신. 저 이렇게 본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본질적으로 안 좋게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가가 너무 높고 물가가 잘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조정이 계속해서 조정을 거듭을 한다라면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그건 하락 장세잖아요. 하락 추세 장세. 근데 결코 하락 추세 장세는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반등 상승 장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종국에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금리 인하 시점이 결국에는 열기가 좀 식어진 지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이 완성된 지점에서는 그 완성된 지점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최고가 경신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기간을 1차적으로 지금 이제 5, 6주, 저번엔 6주라고 했지만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5, 6주 정도의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최근에 조정받은 거 빼고 앞으로도 한 5, 6주 정도의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 기간 또는 가격 조정. 그리고 나서 이 정말로 금리 인하 스케줄이 나오면서 다시 또는 이미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왔으니까 다시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을 그릴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조정했다가,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좀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게 잘 안 된다.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그림이 서툴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가 조정이 끝난 지점에서부터는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다. 제가 이제 이런 그 그림을 예상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 시황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지금 그림을 전망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이 모양 계속 이제 기억을 주시고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차트, 이 그래프상에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 고점, 3월달 고점 말고, 여기가 지금 저번에 저점, 코스피도 2550선 갔을 때, 이란하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무렵,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반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이거 이하로 살짝 한번 다시 밀리는 형태의 조정이 오고,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 이제 금리나 얘기들이 나올 거다. 완전히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금리나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되고 나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갈 거다. 어차피 올해는 상승 장세로 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미국 증시 이제 한국 증시도 이제 뭐 이 미국 증시하고 연동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저 이제 어제 파월 얘기 중에서 또 한 가지 저는 저 혼자 느낀 점이 있는데, 파월이 말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파월이 어떻게 말이 좀 바뀌었냐면, 파월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물가 2%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마 어제 이거를 느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꼈어요. 그 파월의 말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파월이 분명히 그동안에는 물가 2%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2%대 안착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2%대 안착이라고 하면은 뭐 2.3, 2.4, 2.5, 2.6, 2.7 이 정도까지는 2%대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9% 2.9%라고 하면 이거를 2%대 물가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2.9%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2.5%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렇게 2%대 후반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파월이 말을 좀 바꾸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올해 안에 물가가 3% 미만이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꿨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좀 완전히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강도가 좀 다르죠. 자, 물가 2%대를 그동안은 목표대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을 살짝 바꿨어요. 3%대 미만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했고 금리 인상은 희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그 물가를 2%대 초중반까지 목표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3% 미만 그러니까 3% 미만만 되면 그러니까 2%대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쯤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 발언이었다. 금리 인하 시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연내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6월 달이나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런 발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는 매파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GDP 안 좋게 나오고 소비자 그 지수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 지점에서는 이제 다시 주가를 올릴 만한 그런 정황이 발생하면은 말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하게 되는 한국 증시도 추가 하락하게 되는 그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증시 자체가 그 조정 이후의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저는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완성이 되고 나면은 다시 올라가는 장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FOMC하고 파월의 의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희 스타일로 한번 브리핑을 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밸류업 그 시행안이 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오늘 이 밸류업 그 회의를 오후에 잡았어요. 그래서 장 마감 때까지 이 회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태여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밸류업 장중에는 밸류 시행안이 아직 개정이라는 거는 새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 안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어떻게 이제 발표가 되는지 보고 나서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셨어야 되는 거는 제 예상대로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이것들 오늘 하락했죠? 오늘 하락을 좀 주도한 업종이 오히려 이 밸류업 개정안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하고 보험주였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은행주하고 보험주는 어느 정도 선반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지주 얘기 드렸고 또 예를 들어서 보험주 중에서는 삼성생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떤 돌파하기 어려운 가격 라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신한지주 48,000원,
대 그리고 삼성생명 9만 원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개정안이 시행 개정안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 회의가 열리는 와중에도 오히려 이 업종들은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 그 포인트 관점 그리고 투자 감각 관점에서 아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감각을 키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감각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감각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밸류업도 중요하고 감각업도 중요하고 자, 세 번째 주제는요. 해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해외 얘기. 자, 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외국까지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아니고 글로컬 시대거든요. 다시 한번요. 글로벌 시대가 아니고 글로컬 시대. 그래서 외국 주식들도 알아두실수록 유리하고, 또 유용하고, 그리고, 매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증시 종목 같은 거 고르는데도 외국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TSMC는 그 몇 번 다뤄드렸죠? 타이완 그 반도체 회사고, 대만. 자, 이거는 지금 이번에 실적 좋음, 전망 나쁨.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증설 같은 거 속도 좀 늦춘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TSMC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그 증산율을 그 10% 낮춘다라고 이제 전망을 좀 나쁘게 내놨죠. 이때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반도체 조정 빌미가 됐죠. 빌미. TSMC가 이런 이제 발표를 했었다 한 3주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조정 빌미가 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로는 많이 밀렸잖아요. 미국 주식들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테스트 장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고점 대비로 대부분 종목들이 대부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말고 반도체 소부장 중소 종목들도 다 같이 이 TSMC를 빌미로 해서 밀린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SML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ASML. 자, 이거는 ASML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거 네덜란드고 이것도 그냥 ASML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들 하지만 사실은 그 영어로 어드밴스 세미 컨덕터가 반도체란 뜻이에요. 세미가 반절이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M이 머티리얼. 우리도 그 머티리얼이라는 말 많이 쓰죠? 머티리얼. 그리고 L이 리소그래피.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그럼 여기 리소그래피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좀 무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풀네임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리소그래피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그 HBM도 그렇고 반도체 그 제조 과정 중에 증착, 식각, 노광 이런 거를
증착, 식각, 노광 이런 거를 반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반도체를 증착했다가 노광 빛에다가 노출시켰다가 또 필요 없는 거 깎아내고 이런 걸 반복을 해가지고 그 웨이퍼에서부터 이렇게 그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리소그래피는 이 세 개의 과정 중에 이 노광에 해당됩니다. 이 노광에 해당되고요. 이 노광인데 노광 중에서도 얘네들이 제가 좀 중요한 기업이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EUV 여러분들 요즘 그 뉴스에 자주 나와요. EUV. 자,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노광 쪽에 이제 증착하고 식각은 지워버릴게요. 노광 쪽에 EUV 방식. 아이고. 제가 좀 타이핑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방식. 이게 그 장비를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 EUV는 E가 극도로 익스트림, UV는 여러분들 화장품 할 때 UV 나오잖아요.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 그래서 이거는 극자외선 방식이란 얘기죠. 극자외선 방식에 아까 노광이니까 이 극자외선을 쐬 가지고 이 그 노광 처리를 하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중에 그 전공정이죠. 전공정 중에 노광 처리를 하는 그런 그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회사를 장비 하나가 한 2천억 우리 한국 돈으로 해서 2천억 원 정도 해요. 한 대가 그 2천억 원 정도 하니까 이것을 살 수 있는 회사는 손꼽아서 인텔, 삼전, TSMC 뭐 이 정도 회사 하이닉스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한데 하이닉스는 글쎄요 적자가 많이 나서 이 하이닉스 정도 들어갈까요?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회사들만이 이 장비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대에 2천억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오히려 사주는 쪽에서 갑이잖아요. 그리고 이 파는 쪽에서 을이라고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갑 노릇을 해요. 을인데 갑 노릇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슈퍼을이라고 해요. 슈퍼을.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이 ASML이라는 회사를 슈퍼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이 장비를 제때 공급 안 해주면 차질이 생겨요. 그 파운드리, 인텔, 삼전, TSMC 같은 파운드리 이제 그 위탁 제조하는 반도체를 파운드리라고 하거든요. 파운드리 업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한테 빨리 공급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슈퍼을이라고 불릴 만큼 이 ASML은 중요한 그 반도체 기업이에요. 네덜란드. 그래서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뭐 국빈 방문하고 그랬을 때 그 삼성전자에서도 다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 그 영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에 그 공급을 차질 없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슈퍼을의 관계라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왜 여기까지 왜 왔냐면 이 회사가 실적 쇼크가 나왔잖아요. 쇼크.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적 쇼크가 나왔으니까 역시 TSMC는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전망을 나쁘게 했었었죠. 근데 이 어드밴스 세미컨덕터 머티리얼 리소그래피라는 이 회사가 실적 쇼크가 한번 나왔어요. 올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또 다시 한번 휘청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두 개의 회사들이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AMD 그리고 SMIC. 자, AMD도 역시 이 어드밴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 말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이 말이 들어가는데, 이제 뭐, 이건 나중에 이 회사 이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시간이 오늘 많이 경과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드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AMD하고 SMIC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실적 아주 굿.
실적이 아주 굿이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 그 AI 쪽, AI하고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이제 특히 이 AMD, 저기 SMIC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그쪽 그 데이터 센터에서 컴퓨팅을 할 때에 얘네들은 그 엔비디아 거를 사용해 가지고 엔비디아 거를 사용하는 그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칩 안에 엔비디아의 그 GPU가 들어가는 그 회사 SMIC. 그다음 AMD는 자체의 그 GPU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둘 다 실적이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느낌으로 얘네들이 그 뭐 이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좋았는데 뭐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보다 이 실적이 2배. 그러니까 작년이 100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실적이 300이 나왔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뭐 310을 예상했는데 300밖에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빌미로 해가지고 어제 두 회사를 주가를 급락을 시켰는데 혹시 그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이 두 종목 이제 매수해도 된다. MZ 세대들 중에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AMD하고 SMIC는 물론 낮은 가격으로 사면 더 좋겠지만 오늘 저녁부터는 매수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 그래서 AMD하고 SMIC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네 개의 종목에 대해서, 자, 이거는 아까 그 파운드리고, 이거는 그 노광 장비라고 말씀드렸고, AMD는 그 GPU 같은 AI 자체 칩을 만드는 회사, SMIC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그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간 그 조립이 된 칩을 만드는 회사. 얘네들은 그 엔비디아처럼 GPU를 만드는 회사. 이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AI 쪽 반도체다.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드렸었잖아요. 얼마 전부터 어떤 말씀 드렸었죠? 그 주도주 축이 좀 바뀌는 느낌이다. 그쵸? 바뀌는 느낌.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주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밀린 거고, 외국도 밀린 거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 10% 이상씩은 밀렸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 그 반도체 주도주가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AMD나 SMIC는 좀 주가 하락이 과도한 느낌이 든다. 이 두 개는 AMD, SMIC 과도한 하락. 자, 반면에 오늘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전하고 그 SK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 내내 뭔가 자꾸 호재성 얘기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 이제 그 삼전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 증권 그냥 여기 쓰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삼전은 노무라 증권하고 KB증권에서 뭐 그 목표가 높인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고, H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광로정 사장이 그 HBM이 뭐 올해 완판, 내년 완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자꾸 호재성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락을 했는데도 오늘 이 두 종목은 안 빠졌잖아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빠졌잖아요. 삼전은 오히려 조금 플러스가 났고. 그런데 왜 장중에 자꾸 호재성 얘기를 내놓는가 싶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급락하니까 주가를 밀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의 주도주 측이 좀 바뀌어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좀 더 조정하는, 왜냐면은 반도체 쪽이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좀 더 지수가 하락하는 방향 쪽으로 저는 본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냥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 AMD하고 SMIC는 너무 미리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이 해석을 뭐 시장 기대치, 뭐 전망, 부정,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 하락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아주 좋은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식에 한해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매수를 시작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나서 또 일주일이든 이주일 후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애플이나 테슬라 얘기한 뒤에 반등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 종목들이 또 반등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거겠죠. 우리 기성세대들이야 뭐 그 해외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밸류업도 중요하고 감각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레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해외 주식 또 해외 증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보는 것들이 좋잖아요. 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 한국 주식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움직이겠구나 이런 거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 제가 또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더 드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세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스페셜 구독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자, 근데 좀 더 스페셜한 구독자로 이제 제가 좀 비중을 좀 조절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비중 조절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오늘 같은 내용도 일부는 이제 그 스페셜 구독자들만 좀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좀 서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그 종목들도 일주일에 한두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는, 그리고 같이 연구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제가 그 스타기 129 채널 스페셜 구독자 비공개 아카이브라고 해서 저희 여기 그 사무실 겉모습인데 그 비공개 네이버 밴드를 하나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문의하신 분들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시작이 이제 되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그냥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것보다 이걸 그 스페셜 아카이브를 같이 하기를 잘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차별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따지면은 이 투자 실무 경력이 그래도 30년 그 과정 중에서 경험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공 경험치도 있고 또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의 경험치도 있고 이런 거를 다 드러내는 다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런 비공개 아카이브 방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실 때에 이제 저한테 일단 저희 그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010-6656-9502, 010-6656-9502로 문의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단계별로 안내를 드릴 텐데 여기에서 본인이 목적이 추천주만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이 교육에 더 치중이 있는 건지 둘 다인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고, 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외 주식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한국 주식만 하시는지 아니면은 ETF 꼭 하셔야 되거든요. ETF 하시면은 증시 안 좋아도 또 다른 종목들이 답답해도 수익이 그냥 거의 항상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ETF예요. ETF 잘만 고르면. 요즘 ETF가 너무 다양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ETF 꼭 하시기를 저는 권고드리고요. 이건 굉장히 안전하니까 오히려 주식보다 수익 내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ETF 하시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그냥 그 ETF 하겠다라고 그 증권사에다 계좌에다가 신청만 하면 되는 수준이니까 ETF를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는데, 어쨌든 본인 관심이 주식, 해외 주식, ETF 이런 것 중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자금 규모가 뭐 억대인지 5천만 원 정도 되는지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인지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그런 수준들을 다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는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비공개 아카이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여하면 굉장히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한번 믿어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아까 제가 또 한국 증시가 아침에 갭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편안하게 오늘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